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동맹국인 한국을 좀 안심을 시켜야 될 필요성, 특히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제공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확장 억제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노력들이 이제 집결돼서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문서에 잘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서는 비공개 문서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제 증가되는 것과 여기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확장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살펴봤고, 특히 이 확장 억제라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했던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기에 따라 성격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이전에 북한이 핵을 갖기 이전의 시대였죠. 이 당시 확장 억제의 성격의 변화는 한반도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 능력 또 핵무기 활용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위협을 처음 했던 것은 6.25 전쟁 때로 보여집니다. 이때 최소한 2번의 위협을 썼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950년에 이제 중국군의 참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 만주에 대한 핵 공격을 건의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핵 위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고 오히려 메가더 장군을 해임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실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두 번째 핵 위협은 1953년도 휴전협상 당시에 일어납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당선 공약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휴전협상이 상당히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핵 위협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The general warns that there is no trick solution to the Korean problem, and that decisive victory is difficult without yet more bloodshed. 실제로 이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처음 배치됐던 것은 1958년입니다. 미국의 국방 정책이었던 뉴룩 정책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미국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봉쇄 정책을 피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소련의 많은 군사력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미국이 똑같이 증강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재래식 군대를 다시 증강시키는 방법,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걸 대신에 핵무기로서 이걸 대신하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유력 정책이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1958년도에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에 대한 공약은 이제 1978년도에 해구산 공약으로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때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해구산 공약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는 사실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제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충돌이 있었고, 설득과 압박을 통해서 1976년 전후로 해서 이제 한국이 핵무기 보유라는 생각을 이제 포기하게 되죠. 즉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난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의 성공, 여기에 대한 보상이 이제 1978년도 해구산 공약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는 1991년이 되면서 완전 철수를 합니다. 이때가 냉전이 끝나갈 시점인데,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핵 군축을 시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있는 전술 핵무기 철수였었죠. 이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일방적인 핵 군축을 해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여기 화답하기를 기대했고, 실제로 고르바초프의 화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 철수는 사실은 북한의 위협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소련과의 국제 군축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전술 핵무기 철수 이전에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유명한 언론인이고 한국에 대한 취재를 많이 했던 돈 오버도퍼와 로버트 칼린이라는 사람이 투코리아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은 1980년대 당시에 미국의 합참의장이었던 크로제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미국의 군사력의 기동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책에 나오고, 1980년대 한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매너트리 사령관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능력도 충분해졌으므로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책에 나옵니다.
즉 이 당시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과거에 대량의 북한군의 재래식 군대의 능력을 전투 수단으로 맞서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한반도에서 당시 확장 억제 주요 수단은 전술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주한미군 자체였다, 주둔 자체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죠. 어쨌든 이 시기는 전술 핵무기에 대한 효용성도 좀 바뀌고 확장 억제 주요 수단이 핵보다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이런 것이 주 수단이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반도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첫 번째 핵 위협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좀 안심을 시켜야 될 필요성, 특히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제공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2006년도에 SCN 공동 성명을 보면은 확장 억제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09년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던 그 해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핵 우상과 함께 미국의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자산 능력으로 구성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즉 확장 억제의 능력이 미국의 핵전력만이 아니라 미국의 재래식 능력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걸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이 더 진전이 돼서 2011년이 됐을 때는 한국과 미국 간의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를 전담으로 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미 확장 억제 정책 협의라고 해서 그때 처음 생겨나죠. 그리고 같은 해에는 한미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이라는 것도 해서 확장 억제의 능력, 확장 억제의 개념을 한국에게 많이 설명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들이 이제 집결돼서 2013년도에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한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문서에 잘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서는 비공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국방백서에서 소개를 한 부분을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TDS는 북한 지도부의 특성, 그 다음에 핵 WMD 능력에 맞춰서 핵 WMD의 위협 단계와 핵 WMD 사용 단계까지에 걸쳐서 이행되는 군사와 비군사 능력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당시에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 WMD 위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핵 WMD라고 한다면 핵무기와 함께 다른 WMD, 즉 화생무기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 계속 발간하고 있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에서도 잘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부분과 굉장히 내용이 일치합니다. 이 NPR에 의하면은 미국이 핵을 써야 되는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화생무기, 다른 WMD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처럼 한반도의 확장 억제도 북한의 핵과 WMD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공동문서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본격화되는 시기, 이것은 약 2012년도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던 지침인데,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서 한국의 미사일이 이제 사거리 800km까지 증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와 같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대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본격적으로 한미 공동 대응의 목표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2012년에 이런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어서 한미 간의 미사일 대응 능력 위원회 CMCC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2013년도 SCN 공동 성명에 보면은 이 한미 미사일 대응 능력 위원회에 대한 활동 모습이 잘 나와 있죠. 이와 같은 노력들을 거쳐서 2013년도에 맞춤형 억제 전략에 가면은 한미가 이제 공동의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대응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대응 능력을 통합하고 공동으로 쓰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2014년이 되면은 이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개념, 포디라는 개념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사일을 탐지해서 공격도 하고 파괴도 하고 방어도 하겠다 이런 말인데, 즉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의 개념을 갖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 이것은 한국군의 미사일 대응 능력인 킬체인 KMD 능력과 굉장히 개념적으로 일치합니다. 포디에서 말하는 탐지해서 미사일을 이제 교란도 시키고 파괴하겠다, 이 내용은 바로 킬체인에서 미사일 발사 전에 탐지해서
파괴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겠다는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리고 이 KMD 부분하고도 일치하는데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서 유혹하겠다 이 면과 일치합니다. 즉 4D란 말은 한국군의 킬체인 KMD 능력과 미국의 능력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춰서 공동의 능력을 맞들기 위해서 굉장히 잘 설계된 공동의 대응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이런 위협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포함되기 시작하고 또 한미 간의 공동의 능력도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2015년도에 좀 절정에 이르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CMCC가 2011년부터 있었던 한미 확장억제 정책 협의와 합쳐져서 억제전략위원회,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로 합쳐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이때부터는 미사일 위협이 이제 핵 위협과 이제 공동의 위협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굉장히 북한 미사일 위협의 증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사실은 2013년도 3차 핵실험 위협으로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데 2016년 이후에는 굉장히 그 위력이 커져서 그 이후부터 약 2년간 핵실험만 3번이 나타났고 미사일 능력도 ICBM 사거리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커집니다. 바로 이 시기에는 굉장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위협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안전보장의 신뢰성, 여기에 대한 의문 굉장히 커졌고 미국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갖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게 첫 번째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규모와 빈도의 증가였습니다. 여기서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2020년도 CSIS 회의에서 전 연합사령관이었던 브루스 장군이 말한 말을 사용하면은 당시 여기서 전략자산은 핵무장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전투단, 핵잠수함, 미사일 방어 자산을 설명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략 자산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전략 자산이 한반도의 위기 때, 특히 핵 위기 때 이제 계속 전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미국의 전략 자산 항공모함 전투단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연평도 사건 때부터 사실은 전개가 많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결부해서 한미 연합훈련 때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연합훈련 때는 미국의 B-52 폭격기와 B-2 전략 폭격기가 와서 모의폭탄 실험까지 할 정도로 전략자산 전개가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2016년도 4차,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미국의 B-1 전략 폭격기가 굉장히 근접한 무력 시위 비행을 했을 정도로 활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6차 핵실험 이후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를 명시할 정도로 굉장히 전략자산의 전개가 활발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확장 억제의 방식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장 억제 협의체의 격상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나타난 확장 억제 협의체가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인데요. 이것이 이제 2016년도에 SCN 공동 성명에도 잘 나와 있는데 이 협의체는 과거에 DSC 억제전략위원회가 한미 국방부 간의 차관보 회의체였다면은 이 협의체는 이제 국방부뿐이 아니라 국방부 외교부 같이 들어가고 차관보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그런 협의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협의체 격상 노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미 간의 이제 공동의 기획 체계, 계획에 대한 노력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환으로 한미 확장 억제 공동 연구도 진행이 되고요. 2020년도 SCN 공동 성명에 의하면은 이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공동 연구의 결과, 실행 효과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죠. 이렇듯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에 대한 성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력, 대응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확장 억제의 변화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 우리 확장 억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가 남아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의 과거도 봐야 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확장 억제라든지 또는 확장 억제와 성격은 좀 틀리지만 핵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른 나라의 위협도 한번 살펴보면은 확장 억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하거나 핵무기에 대한 역할을 줄이게 된 것은 사실은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이 컴퓨터 과학 기술을 통해서 나타난 첨단 재래식 능력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첨단 정밀 타격 무기라든지 탐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핵무기 같은 아주
큰 파괴력 없이도 굉장히 정밀하게 전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핵무기라는 것은 군사적인 필요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이제 1990년대부터 등장한 사건이었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과 같이 이런 첨단 재래식 능력, 이런 무기 체계의 어떤 군사 혁신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아마도 첨단 재래식 무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그런 효용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핵무기와 미사일 이거는 상대적으로는 좀 돈이 덜 들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옵션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무기에 좀 집착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